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흐름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 이 마지막 문장을 들으면 아마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죠.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12가지 관점으로 읽기의 한 챕터를 가지고 이 소설을 아주 특별한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비평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작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아니면 19세기 20년대 미국 사회는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배경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신비평은 그런 외부 정보를 일단 다 옆으로 싹 치워두는 거예요. 다요? 네, 그리고 오직 텍스트 그 자체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화가의 사생활보다는 그냥 캔버스 위의 색채나 구도, 뭐 붓터치 이런 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처럼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그러니까 화가의 의도가 뭐였든 간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그림이 전부다 이런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위대한 개츠비의 위대함이 바로 소설 속 단어와 이미지,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적인 패턴에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자료가 그 텍스트에 딱 집중해서 찾아낸 핵심 주제가 바로 인간의 갈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 맞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그 화려하고 막 서정적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묘사하는 현실은 또 되게 타락하고 천박하단 말이죠.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바로 이 긴장감 속에서 그 갈망이 태어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긴장감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한 겹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갈망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패턴,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고 보니 소설 전반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아련한 분위기가 계속 깔려 있잖아요. 특히 화자인 닉이 고향인 중서부를 회상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화환을 단 채 눈 속을 굴러 집으로 돌아오던 시절, 이런 걸 그리워하는 장면이라든지 맞아요. 데이지의 그 순수했던 소녀 시절을 묘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뭐 그녀의 하얀 얼굴과 하얀 드레스가 바람에 휘날렸다 같은 문장들은 정말 목가적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갈망의 첫 번째 형제로 꼽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미지들이 하나같이 순수하고 자연적이고 깨끗해요. 그리고 그 깨끗함이 현재의 배경, 그러니까 욕망과 돈이 막 들끓는 뉴욕 롱아일랜드의 타락한 현실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독자는 그 아름다운 과거의 이미지에 정서적으로 끌리면서도 동시에 저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는 어떤 상실감, 공허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채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강렬해지는 거군요. 돌아갈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운 기억 같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분석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 개인적인 향수를 역사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이에요. 역사적 차원이요? 네, 소설 마지막에 닉이 그 네덜란드 선원들이 처음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경이로움을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닉 개인의 과거를 넘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의 어떤 신화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한 개인의 상실감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실감으로 확장되는 순간이군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갈망도 소설 곳곳에 보이죠. 닉 스스로도 폭발하듯이 돋아나는 나뭇잎과 햇살처럼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고 자동차 정비공인 윌슨이나 그의 아내 머틀도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한 꿈, 그 갈망의 에너지가 가장 시적으로 응축된 인물이 바로 개츠비입니다. 개츠비? 네, 개츠비의 갈망은 너무 강력해서 현실을 왜곡시키는 힘까지 있어요. 그는 데이지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녀가 속한 그 부유하고 세련된 세계 전체를 이상화하고 신비롭게 만들죠. 심지어 그의 노란 자동차를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햇살을 개걸스럽게 삼키고 새로운 햇살 조각들을 언덕 위로 던진다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평범한 삶을마저 그의 꿈의 에너지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아주 인상적인 반복적인 제스처를 지적하더군요. 바로 팔을 뻗는 행위요. 네, 정말 중요한 상징이죠. 소설 초반에 닉이 개츠비를 처음 보잖아요. 네.
밤의 어둠 속에서 바다 건너편에 하나의 녹색 불빛을 향해서 팔을 뻗는 모습을 목격하죠. 그게 미래에 되찾고 싶은 데이지를 향한 몸짓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개츠비가 죽은 뒤에 닉은 개츠비가 사실은 5년 전 그 잃어버린 과거를 향해 절박하게 팔을 뻗어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는 그 팔을 뻗는 장면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게 단순히 데이지를 향한 제스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 하고요. 자료에서는 그 반복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를 향해 뻗는 팔과 미래를 향해 뻗는 팔은 결국 하나의 동일한 몸짓이라는 거예요. 아, 똑같은 거다. 네, 그게 데이지라는 특정 대상을 향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어떤 근원적인 몸짓, 즉 갈망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와,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는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와 미래 양쪽으로 뻗어 있지만 결국은 같은 갈망의 표현이다. 근데 가장 흥미로운 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갈망인 것 같아요. 아, 세 번째 유형이죠. 네. 닉이 여름밤에 창밖을 보면서 도시의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배제되어 있었다. 이렇게 느끼는 장면이요. 맞아요. 뭘 그리워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한 외로움과 동경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모호한 갈망이야말로 이룰 수 없는 갈망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본질이요? 네. 데이지라는 대상이나 부라는 목표를 넘어서는 인간의 조건 그 자체에 내재된 어떤 근원적인 공허함 같은 겁니다. 이 갈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대상이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 분석은 소설의 마지막 문장, 흐름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라는 구절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 문장 저는 항상 그게 그냥 개츠비의 실패를 상징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잔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막 발버둥 쳐도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되돌려보내는 그 거대한 조류, 그 흐름의 정체가 바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 그 자체라는 분석이에요. 와, 소름 돋네요. 우리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이죠. 와,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거네요. 이런 복잡한 갈망의 감정을 피츠제럴드는 대체 어떻게 독자에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 비결이 바로 배경 묘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츠비의 저택 묘사가 그냥 부자구나 이거 보여주는 장치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프랑스 노르망디 어느 시청을 어설프게 모방했고 새로 심은 담쟁이 덩굴은 남자가 되고 싶은 소년의 턱에 난 수염처럼 드문드문 나 있다. 이 묘사를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택 자체가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망하는 미숙하고 불안정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저택 자체가 개츠비의 불안정한 꿈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소설 속 배경은 단순히 인물들이 활동하는 무대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갈망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가 지적하는 더 놀라운 점은 소설이 가장 저속하고 타락한 장면조차도 지극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언어로 포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톰과 데이지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닉이 이렇게 묘사하죠. 바람이 방안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 커튼은 창백한 깃발처럼 한쪽 끝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천장에 설통 프로스팅을 바른 웨딩 케이크를 향해 어른거렸다. 와, 정말 아름다운 묘사죠. 하지만 그 안에서 톰과 데이지가 나누는 대화는 냉소랑 권태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개츠비의 파티도 마찬가지고요. 푸른 정원 위로 별빛 달의 속삭임과 샴페인과 별들이 막 쏟아지는 환상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저속한 가십이나 나누고 부부싸움이나 하고요. 그 부조화가 정말 강렬하게 느껴져요. 그 부조와 그 간극이 바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독자는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배경을 보면서 저렇게 멋진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돼요. 네. 하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추악한 행동을 보면서 깊은 실망감을 느끼죠. 이 간극 속에서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묘사가 어쩌면 현실의 추악함을 가리는 예쁜 포장지, 일종의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뭔가요? 이 모든 아름다운 묘사는 사실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화자인 닉의 시선을 통해 한번 걸러진 세상이라는 거죠. 아, 닉의 시선. 네, 닉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이룰 수 없는 갈망이 현실의 배경에 투영이 돼서 타락한 현실 너머에 있는 낭만적인 가능성을 보게 만든다는 해석입니다. 낭만적인 가능성이요?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부는 젊음과 신비를 가두고 보존하며 수많은 신선한 것들을 사들인다. 아, 그러니까 닉이 보는 낭만적인 풍경은 사실 닉 자신의 내면 풍경이었던 셈이네요. 그 낭만적 가능성이라는 게 어쩌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처럼 딱 찍어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처럼요. 네네. 자료에서 마침 소설 속에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정적인 이미지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지적하던데요. 정확히 그 지점과 연결됩니다. 이 이룰 수 없는 갈망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순간을 영혼 속에 고정시키려는 욕망으로 나타나요. 자료는 두 가지 장면을 예로 들어요. 어떤 장면이죠? 하나는 개츠비 파티에 온 한 여배우가 다른 사람들의 소란과 무관하게 완벽한 자세로 딱 정지해 있는 모습. 또 다른 하나는 무더운 여름날 톰과 닉, 개츠비가 베란다에서 말없이 멀리 떠있는 돛담배를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아, 이 장면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시간이 정지된 느낌을 주죠.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닿을 수 없는 저편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 갈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개츠비랑 데이지가 5년 만에 재회할 때 개츠비가 긴장한 나머지 벽난로에 고장난 시계에 기댔다가 떨어뜨릴 뻔한 그 장면이 바로 그거군요. 정말 상징적이네요. 네, 바로 그 장면에서 갈망의 정적인 속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는 과거의 시간을 되돌려서 현재에 박제하려는 개츠비의 꿈을 상징하죠. 아,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은 실제로 멈춰버리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약간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가장 행복하고 완벽했던 순간의 사진만 골라서 영원히 박제해두려는 것과 비슷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현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거죠. 개츠비가 데이지와의 재회를 통해 만들고 싶었던 세계가 바로 그런 박제된 영원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박제된 영원성, 이 멈춰버린 시간이라는 이미지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치인 셈이네요. 닿을 수 없기에 영원히 완벽한 상태로 남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룰 수 없는 갈망은 역설적으로 그 갈망의 대상을 현실의 시간과 변화로부터 가두어 보호합니다. 데이지가 현실 속에서 개츠비의 환상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츠비의 꿈은 죽는 순간까지 순수하고 완벽한 상태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기에 이 갈망이 불러일으키는 서정적인 슬픔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죽지 않는 노래, Deathless Song이 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평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텍스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소설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단순히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향한 향수, 미래를 향한 꿈,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동경이라는 이 세 겹에 이룰 수 없는 갈망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구조화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아름다운 배경과 그 속의 추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부조화는 그 갈망의 감성을 극대화하는 무대장치였고요. 이 모든 장치들이 합쳐져서 개츠비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팔을 뻗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즉 보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서사로 완성됩니다. 그 서정적인 슬픔이 바로 이 소설을 죽지 않는 노래로 만드는 힘인 셈이군요. 그쵸. 이 분석을 듣고 나니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리는 거스를 수 없는 조류라면 그 조류를 거슬러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팔을 뻗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영웅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한 걸까요? 이 죽지 않는 노래가 당신에게는 희망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절망으로 들리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